쉬는 시간이 이렇게 짧대요. 첫 번째 시간에 고정이자율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변동이자율 할 건데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고정이자율에서는 두 가지만 기억하는 겁니다. 고정이자율이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인풋이 발생했습니다. 누가 손해봅니까? 은행. 은행이 예상했거든. 저한테 대출해 주면서 은행이 인플레이션이 2%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4가 발생했으면 은행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럼 은행 손해보란 소리예요. 고정이자율 저당에서 예상하지 못한 인풋이 발생했다. 그러면 은행의 실질 이자율이 떨어진다. 은행이 손해보란 소리예요. 그다음에 시장이자율이 떨어졌습니다. 고정이자율이 있는데 시장이 떨어져서 대출금리보다 더 낮아져요. 그러면 차입자는 조기상환 할 것이다. 이 두 가지. 고정이자율, 그 다음에 조기상환. 그럼 어느 경우에 시장이자율이 떨어질 때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예상하지 못한 인풋이 발생했다. 이 경우를 인플레 위험. 그 다음에 시장이자율이 변화했다. 이걸 이자율 변동 위험. 그럼 고정이자율에서 인플레 위험과 이자율 변동 위험을 누가 부담한다? 대출자가 부담한다. 대출자 열받아서 이걸 차입자에게 떠넘기고 싶다. 그게 뭐요? 변동이자율이다. 자, 변동이자율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여기 있습니다. 변동이자율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여기 있습니다. 조정주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 변동이자율이 어떻게 되는가? 결정되는 과정, 이 부분 해볼 건데 이 부분이 약간 여러분에게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딱 두 가지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이 논리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할 겁니다. 은행은 별것 없습니다. 여러분들 은행이 뭐 하냐면 돈 장사하는 게 은행이에요. 돈 장사하는 게. 그냥 수박 장사도 수박 파는 게 장사하는 거고 은행도 돈 장사하는 겁니다. 이자율이 돈의 가격입니다. 그러면 이 논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좀 제가 은행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볼게요. 여기 신한은행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한은행은 스스로 돈을 만든 게 아니고 누군가가 은행에게 신한은행에 돈을 공급해줘요. 그러면 제가 신한은행에 1,000억을 공급했습니다. 제가 예금해 준 거예요. 여기 예금자가 있습니다. 예금자가 신한은행에 자금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게 자금의 공급자예요. 그럼 제가 이제 예금을 해줬는데 1,000억을 예금했어요. 그러면 1,000억을 예금하면 신한은행이 저에게 1,000억을 빌려간 거야. 그때 공짜로 빌려간 게 아니라 저에게 이제 이자를 주겠죠. 이게 이제 예금 이자율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자율은 예금 이자율이 아니고 대출 이자율이야. 그럼 예금 이자율이 3%예요. 3% 이렇게. 그럼 이 말은 신한은행이 돈 1,000억을 3%로 빌려간 거야. 돈의 가격이 3%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신한은행이 3%는 저한테 빌려서 그냥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으면 은행 망한 거죠. 은행은 돈 장사했으니까 해야 되니까 제가 1,000억을 예금해 줬다. 그러면 은행이 1,000억을 빌려간 거야. 그러면 이 은행은 이 1,000억을 누군가에 또 빌려줘야 돼요. 그 빌려주는데 돈 빌리는 사람이 이제 차입자죠. 차입자인데 이건 자금의 수요자라고 그래. 자금의 수요자. 그러면 은행이 차입자에게 돈 빌려준다. 이거 대출해 주는 거야. 대출. 대출. 근데 공짜로 대출하지 않죠. 대출 이자율이 있겠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출 이자율이 나와요. 대출 이자율.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이거라고 이거. 그럼 대출 이자율을 공부하는데 고정금리가 있고 변동금리가 있어요. 그럼 이 대출 이자율이 5%로 결정됐다. 끝까지 대출 기간 10년이다. 끝까지 가자. 그게 고정금리. 3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요 돈 시장 상황이 바뀌면, 자본 시장 상황이 바뀌면 그러면 대출 금리를 변동시키자. 변동금리. 의미하셨죠? 그럼 요 대출 금리가 결정될 때 신한은행은 기준으로 하는 금리가 있어요. 신한은행이 3%로 돈을 빌려와서 3%로 돈을 빌려준다. 그러면 신한은행이 망하는 거라고. 그럼 신한은행이 요 대출 금리를 결정할 때 마구잡이를 결정한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이 있다고. 그 기준이 되는 것을 기준금리라고 한다고. 기준금리. 여기서 말하는 기준금리는 은행들이 대출해 줄 때 기준으로 삼는 금리가 있다는 소리야. 그것을 이제 기준금리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 신한은행이 우리 은행은 요 대출 금리를 결정할 때 우리가 받은 예금이자, 우리가 받은 예금에 대한 이자, 예금 이자율을 기준금리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신한은행이 만약에 이 예금 이자율을 기준금리를 한다. 그러면 대출 이자율은 3%에다가 뭘 갖다 붙여야 돼요. 은행이 신한은행이 3% 돈 빌려와서 대출해 줄 때 3% 대출해 줬다. 그럼 은행은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3% 기준을 하고 자기 이익 마진을 갖다 붙여요. 붙였습니다. 가산한 거야. 그래서 마진을
가산했다고 해서 이것을 가산금리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대출금리는 이렇게 결정되는 거야. 대출금리는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가 있다. 여기다가 자기들의 마진 붙인다는 거야. 그러면 기준금리에다가 마진 붙였습니다. 이것을 가산금리라고 그래. 그럼 이제 변동이자율은 뭘 내냐면 이 기준이 되는 금리하고 가산금리 중에서 둘 중에 하나가 뭔가 바뀐다. 그러면 금리를 변동시킵시다. 여기 변동금리야. 근데 고정금리는 이게 바뀌든 말든 그냥 5% 가겠다는 소리고, 변동금리는 둘 중에 하나가 바뀔 건데 그거 바뀌면 금리를 변동시킵시다. 3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그게 변동금리야. 근데 둘 중에서 뭐가 바뀔까요? 기준이 되는 금리가 바뀐다고. 요 기준금리가. 자, 여기 신한은행은 예금이자를 이 3%를 기준금리로 했어요. 기준금리. 그러면 예금금리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지금 예금 해봐야 별로 이자 안 주거든요. 여기 바뀐다고.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금리가 바뀐다고. 그럼 기준이 되는 금리가 바뀌면 그러면 금리를 변동시킵시다. 이게 변동금리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 변동이자율에서는 기준금리가 바뀔 수 있다, 없다? 있다. 기준금리. 만약에 변동이자율은 가산금리가 변동할 때 금리를 변동시킨다. 그럼 틀려요. 기준금리가 변동할 때. 이 논리 아시겠죠? 그럼 여기다가 가산금리 1%였다? 그럼 대출금리가 4%로 결정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은행은 뭘 먹고 사냐면, 지금 이거는 이제 시험에 안 나온 건데 예대 마진을 먹고 산다고 그래요. 예대 마진. 그럼 얘가 뭡니까? 예금이자요. 대가 대출이자요. 요 마진. 그러면 3%로 빌려와서 4%로 빌려줬으면 1% 마진을 먹고 사는 거라고, 은행이. 자, 이게 이자율이 결정되는 이제 과정입니다. 그럼 이제 은행들이 기준으로 삼는 금리가 있는데 CD 금리를 기준금리라고 할 수 있고 코픽스 금리를 기준금리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CD 금리의 정확한 뜻, 코픽스 금리의 뜻을 물어봤다. 그럼 출제 잘못한 겁니다. 그건 물어보지 않아요. CD 금리와 코픽스 금리가 기준금리가 될 수 있다. 뭐 이 정도 하는 건데, 그럼 제가 이제 CD 금리가 뭔가를 설명할게요. CD 금리가 뭐냐고 지금 설명할 건데 그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CD 금리가 뭐냐고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저 CD는 영어고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해요. 양도성 예금 증서예요. 예금 증서가 통장입니다. 통장. 자, 여러분이 지금 이제 수업 끝나고 은행 가서 10,000원을 예금해 봐요. 그럼 통장 만들어 주거든요. 그 통장에 예금했다는 증서예요. 요 양도성 예금 증서가 무슨 뜻이냐면, 신한은행이 양도성 예금 증서를 발행했다. 그러면 은행에서 신한은행에서 돈을 빌려간 거라고. 그럼 양도성 예금 증서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예금 증서라는 소리예요. 신한은행에서 돈이 없으면 요 양도성 예금 증서를 발행을 해요. 그럼 1억짜리를 발행했습니다. 제가 이걸 사요. 요 1억짜리 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나중에 이걸 가지고 신한은행 가면 신한은행에서 저한테 여러분에게 1억을 주는 거라고. 근데 이제 1억짜리 발행했는데 만기가 있어요. 만기가 이제 단기야, 단기. 뭐 10년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90몰, 뭐 60몰 그래요. 요 몰이 1몰 할 때 몰이야. 그러면 기간이 끝난다는 소리예요. 여기 만기란 소리야. 이 말은 신한은행이 양도성 예금 증서 90몰 1억짜리 발행했다. 그러면 1억을 90일 동안 빌려간다는 소리야. 그럼 제가 요 양도성 예금 증서를 살 때 1억에 사는 게 아니라 신한은행에서 9,500에 팔아요. 그럼 9,500에 팔면 제가 9,500에 사서 90일 가지고 있다가 신한은행에 90일 후에 가면 1억을 주는 거야, 신한은행에. 그럼 저는 90일 동안 500만 원의 이자 수입을 먹는 거라고.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이 된다고. 이 말은 신한은행이 90일 동안 저에게 1억을 빌려가면서 이자를 500만 원 주겠다는 소리야. 그럼 신한은행 요 1억 가지고 대출액을 주겠다는 소리야, 이게. 그러면 결국 양도성 예금 증서는 신한은행이 우리에게 돈을 빌려간 거라고. 그 빌려갈 때 그냥 빌려가는 게 아니라 이자 주잖아요, 이자. 이자. 그럼 요걸 이자율로 계산했더니 만약에 3%였다. 그러면 양도성 예금 증서 수익률이, 저는 요거 사면 수익이 되는 거야. 수익 3%가 요 수익률이라고 한다고. 요 수익률을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아니라 이제 이자율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CD 금리다 이렇게요. CD 금리. 양도성 예금 증서 CD. 그다음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 수익률, 은행 입장에서는 금리 이렇게. 그러면 양도성 예금 증서 수익률이 3%다. CD 금리가 3%다. 그럼 은행은 3%로 돈을 빌려갔다는 소리야.
그럼 3% 돈 빌려갔으면 대출 이자율 결정할 때 요 CD 금리를 기준으로 했다. 그럼 여기다가 알파를 붙이겠다는 소리라고. 의미하셨죠? 여기 이제 CD예요. 좀 이따 기본서 볼 건데 기본서는 참고해서 좀 자세히 써놨어요. 그럼 코픽스 금리는 제가 나중에 설명할게요. 코픽스 금리가 뭐냐고 시험을 내지 않으니까. 그럼 우리나라 은행들은 CD 금리와 코픽스 금리를 기준금리로 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런데 CD 금리와 코픽스 금리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동한다는 거야. 변동. 그럼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동하면 CD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럼 여기에 시장 상황에서 변동하면 금리를 변동시킵시다. 대출 금리를 변동시킵시다. 그게 변동이자율이고. 근데 변동이자율인데 기준금리하고 가상금리 중에서 뭐가 변동할 때, 기준금리가 변동할 때 금리를 변동시키는데, 근데 매일 변동시키는 게 아니라 조정한 주기가 있다. 변동시키는 주기가 있다. 이걸 조정주기라고 그래요. 그럼 3개월에 한 번씩 바뀔 수 있고 6개월에 한 번씩 바뀔 수 있고 요거는 대출 시점에서 이제 정하는 거라고 이렇게. 사실은 차입자가 정한 게 아니라 은행에서 우리는 3개월에 한 번씩 바꿉니다. 그냥 제시하는 거지. 그냥 은행이 그냥 거기 따라가는 거고. 자, 이게 변동이자율인데 지금부터 하는 게 이제 지금 설명했던 내용을 시험 문제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변동이자율은 금리를 변동시킬 수 있는데 뭐가 변동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가 변동할 때 요거 하나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자 이렇게 하는 거야. CD 금리를 기준금리로 하는 변동이자율 저당에서 CD 금리가 높아지면 그러면 대출 금리도 높아질 것이다. OX? 오, 그렇게 낸다고. 그렇게 그걸 한 3번 냈어요. 한 번에 이렇게 냈죠. CD 금리를 기준금리하는 변동이자율 저당에서 CD 금리가 높아지면 대출 금리는 낮아진다 이렇게 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그 두 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정주기 볼까요? 이 조정주기는 외우는 게 아니라 생각해야 돼요. 왜 변동이자율로 갔습니까? 왜 변동이자율로? 변동이자율로 간 이유는 인플레이션 등이 발생을 하면 고정이자율에서는 대출자가 손해보니까 이걸 차입자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변동이자율로 갔다고. 그럼 이 조정주기가 10년에 한 번씩 조정한다. 그럼 10년에 한 번씩 차입자에게 떠넘기는 거야. 근데 3개월에 한 번씩 조정한다. 그럼 3개월에 한 번씩 떠넘기는 거라고. 그러면 대출자 입장에서는 이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빨리빨리 차입자에게 떠넘긴다고. 그럼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누가 유리합니까? 대출자. 자, 그거 기억하면 돼. 그거.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금리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대출자가 유리하다. 대출자가 유리하다만 외우면 되지 차입자가 불리하다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금융론에서는 대출자가 차입자가 정반대야. 대출자가 차입자가. 그럼 대출자가 유리하면 차입자는 불리. 대출자가 불리하면 차입자는 유리. 이렇게. 설명을 제가 장하게 했습니다. 논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근데 실제로 시험 지문 나온 것은 3개밖에 없어요. 변동이자율 저당에서는 뭐가 바뀔 때? 기준금리가 바뀔 때 이자율을 변동시킨다. 근데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누가 이익 본다? 대출자가 이익 본다. 요거 하고 약간 변형시켜서 CD금리가 높아지면, 그럼 CD금리를 기준금리란 변동이자율 저당은 대출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요거 했네 이제. 그럼 이제 변동이자율도 끝났습니다. 그럼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을 각각 배웠으니까 이제는 비교를 해야 돼. 비교. 자, 2개 비교해 봅시다.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 비교. 자, 1번부터 나왔는데 3번부터 해볼까요? 자, 물가가 올라가. 그러면 생각해봐요. 물가가 상승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이때 차입자가 돈을 안 갚을 확률이 높아지는 게 고정이자율일까 변동이자율일까? 자, 생각합시다. 고정이자율은 5% 결정되면 끝까지 5%야. 물가가 올라가든 말든 5%야. 근데 변동이자율로 가면 대출금리가 결정되는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금리가 막 올라가. 그럼 제가 변동이자율로 돈 빌렸어요. 그 물가가 막 올라갑니다. 그럼 은행에서 계속 금리를 높이겠죠. 그럼 저는 대출금리가 약 7%가 넘어가면 저는 안 갚아버릴 거야. 안 갚아버린다고? 그러니까 고정이자율은 그냥 5% 내면 된다고. 근데 변동이자율은 금리가 7, 8, 9가 될 수 있다는 소리지. 그럼 변동이자율로 갔을 때 금리가 높아져 버리면 차입자는 주택을 날려버린 거야. 나 안 해. 너 가져가.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소리야. 이자를 너무 많이 내야 되니까. 그럼 둘 중에서 요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 중에서 물가가 상승할 때 차입자가 돈을 안 갚을 확률이 높아진 것, 즉 채무 불이행이 높아지는 것은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일까? 변동이자율.
변동금리 저당이 고정이자율 저당보다 차입자의 채무 비용이 높다는 거야. 요거 하고 이제 1번으로 가봐요. 대출 시점입니다. 그럼 대출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 중에서 고정이자율이 더 높아요. 왜 그러냐면 자, 고정이자율은 돈 빌리고 10년 동안 빌린다. 그럼 10년 동안 일어날 사항을 전부 다 대출 시점에서 금리를 반영을 해요. 그런데 변동이자율은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 그때 금리를 높이는 거야. 그때. 그러니까 대출 시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변동이자율과 고정이자율 중에서 고정이자율이 높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대출 시점에서는요. 그런데 나중에는 변동이자율이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 2번 물가가 상승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입자하고 대출자들이 어떤 게 유리하겠는가 봐봐요. 자, 차입자 입장에서 봐봐. 차입자 입장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변동이자율로 가면 금리가 막 올라가 버려요. 그죠? 근데 고정이자율로 가면 금리는 딱 5%로 고정돼요. 그럼 차입자 입장에서는 물가가 올라가는 시기에 고정이자율이 유리할까 변동이 유리할까? 고정이자율이 유리하죠. 그럼 대출자는 뭐가 유리하고? 변동이자율이 유리하고. 금융론은 이 차입자하고 대출자가 정반대니까 딱 한 사람만 기준을 하면 돼요. 나는 차입자를 기준해야 되겠다. 그럼 차입자만 생각하는 거야. 그럼 물가가 상승할 때,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차입자는 뭐가 유리하다? 고정이자율이 유리하고. 그럼 대출자는 뭐가 유리할까? 변동이자율이 유리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고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고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어요. 봐요. 물가가 상승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대출자는 변동이자율이 유리하다는 거 선호한다는 소리예요. 똑같은 말이죠. 고정이자율은 차입자가 유리하고 변동이자율은 대출자가 유리하다. 그럼 이걸 이렇게 표현한다고. 변동이자율로 가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누구를 보여주는 거야? 변동이자율은 대출자. 그러니까 변동이자율은 기본적으로 대출자를 보호해준다. 그게 머릿속에 있으면 돼요. 그럼 변동이자율 저당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이 인플레이션 위험을 누구를 보여주는 것이다? 대출자를 보호해주는 거야. 보여준다. 그게 변동이자율입니다. 그럼 이자율 두 가지 갖고 이제 두 가지를 다 비교도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기출지문 한번 볼까요? 여기 27회 때 나왔던 건데 이제 보자. 기출지문. 고정금리 대출을 시행한 대출 기간은 고정금리 나왔습니다. 그럼 고정금리 나오면 두 가지요.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요거나 아니면 조기상환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고정금리 대출을 시행한 대출 기간은 금리 상승 시 차입자의 조기상환으로 인한 위험이 커진다. 조기상환 나왔습니다. 고정금리 조기상환 나왔습니다. 그러면 시장이자율이 상승할 때입니까? 하락할 때입니까? 하락할 때. 고정이자율 그다음에 조기상환 시장이자율이 떨어질 때. 그러면 시장이자율이 상승할 때 그랬어요. 금리 상승할 때. 그 뭡니까? X입니까? X. 금리 하락할 때. 그래서 틀린 지문이죠. 자, 지금까지 봤던 거 어떻게 출제했는가 기출 지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대출 비율이 높아질수록 대부 비율이 높아질수록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낮아진다. OX, X 높아진다. 대출자가 위험을 많이 부담하면 대출 금리가 높아진다 했잖아요. 그럼 대출자가 위험을 많이 부담한 경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대부 비율, 대출 비율이 높아졌다. 10억짜리를 담보로 잡고 1억 빌려줬냐, 9억 빌려줬냐. 9억 빌려주면 대부 비율이 엄청 높잖아요. 그러면 은행이 위험을 많이 부담하니까 대출 금리가 낮아진다 아니라 높아진다.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이렇게. 2번 고정금리 대출을 실행하면 대출자의 인플레 위험이 낮아진다. 대출자의 인플레 위험을 낮추려면 대출자는 무슨 금리로 갔을 때 위험을 감소시킨다? 변동이자율. 고정이자율로 가면 대출 위험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인플레 위험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건 틀린 지문입니다. 변동이자율로 가야지. 그래야만이 대출자 인플레 위험을 낮춰주는 거죠. 3번 대출금리가 고정금리일 때 고정금리 나왔습니다. 그럼 고정금리 나오면 이어지는 말은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나 아니면 시장이 떨어졌다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러면 조기상환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고정금리일 때 대출 시점에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예상 인플레이션 나왔습니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대요. 그럼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은행이 예상을 잘못했다. 은행 너 손해봐라. 금융기관은 이기고 틀렸죠. 금융기관은 손해고. 그러면 은행이 손해면
대출자는 아니 차입자는 이익이라고 반대니까. 그럼 차입자에게는 뭐다? 이익이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죠. 자 이렇게 출제합니다. 이렇게. 자 이제 고생하셨어요. 대출 이자율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그럼 이자율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는 것은 내가 얼마 빌릴 수 있는데요. 그게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라고. 그러니까 최대 대출 가능 금액 거기 전에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우리 책을 통해서 좀 볼게요. 자 기본서 좀 봅시다. 기본서 312쪽부터가 금융론입니다. 312쪽. 312쪽 전체적으로 볼 필요 없는데 그 기능만 가볍게 그냥 보는 건데 외우지 말고 아 이런 게 있었구나 하면 된다고. 313쪽 원칙 나왔죠? 원칙 그런 건 나오지 않습니다. 313쪽 원칙. 자 밑으로 가서 큰 2번에 부동산 금융의 종류. 이제 이 부분은 중요성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출제하지 않을 확률이 높죠. 지분금융, 부채금융, 메자닌금융 이제 구분하는 거야. 거기에 지분금융은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나가 하나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건 뜻인데 필요 없고 시험은 어떤 게 지분금융입니까? 그러면 신조, 공주, 간투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자 넘겨봅시다. 넘겨서 부채금융이 있고 메자닌금융도 있는데 그거 이제 외우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그 밑에 심화는 지금 볼 필요 없습니다. 315페이지 역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31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16, 317 이런 거 지금 볼 필요 다 없습니다. 318쪽도 마찬가지입니다. 319쪽 가면 저당의 개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320쪽 이자율 나왔습니다. 이자율. 여기 이제 대출 이자율인데 여기서는 그거 해야지 하냐? 대부분이 높아졌다. 그러면 대출 이자율이 높아진다. 뭐 이런 거 하면 돼요. 니은 볼래요? 동그라미 2번에 대출자 입장에서 이자율 결정 요소 나옵니다. 니은. 동그라미 니은. 예상 인플레이션율. 그래서 인플레이션 예상되면 대출금리 뭐한다? 인상된다. 이거 하나하고 거기 이제 니을. 니을의 두 번째 줄에 후순위 저당인 경우 담보인정 비율 대부분이 상승하는 경우 채무 불이익이 커지므로 대출금리 뭐한다? 인상된다. 요거 이렇게. 자 그러면 돼요. 나머지 것은 볼 필요 없습니다. 321쪽으로 가보죠. 321쪽. 321쪽에 저당 상환 방법에서 고정이자율 나왔습니다. 그 고정이자율에서 구성 볼까? 구정의 동그라미 1번 초기 대출금리. 초기 대출금리는 대출 시점에서 대출금리는 고정금리가 높습니까? 변동금리가 높아요? 고정금리가 높다 했잖아요. 고정이자율이 변동이자율보다 일반적으로 높다. 이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2번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지금 우리 고정이자를 하고 있는 거야. 고정이자율인데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그러면 은행 너 손해봐라. 그잖아요.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그러면 대출자는 손해고 차입자는 이익이다. 됐지요? 이렇게. 자 동그라미 3번. 3번은 시장이자리 변화야. 그럼 시장이자리 높아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겠죠. 높아지는 것은 하지 말고 떨어지는 경우 봐봐요. 떨어지는 경우 시장이 하락했다. 그럼 오른쪽으로 와서 차입자는 조기상환. 대출자는 그 조기상환에 대해서 조기상환 수수료를 부과한다.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됐잖아요. 자 그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넘어가지요. 넘어가서 변동이자율로 갑니다. 변동이자율에서는 여기 이제 구성 보면 동그라미 3번에 변동이자율 제동에서 이자율은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 가상금리가 마진이요. 어떤 게 바뀌면 기준금리가 바뀌면 금리를 변동시킨다. 그 밑에 참고해서 기준금리, 가상금리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 참고는 그냥 참고사항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든지 읽기 싫으면 안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특징. 변동금리 특징에서 1번 변동이자율 제도는 누구를 보호할 목적입니까? 대출자. 그래서 대출자가 선호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주기가 중요하죠. 2번 조정주기가 이자율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누가 이익 본다? 대출자가 이익 본다. 대출자가 유리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 똑같은 말이 323쪽에 상단이 있어요. 323쪽 상단에 3번 따라서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이 이자율이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이자율 변동이면 대출자에서 차입자로 더 전가된다. 이 말은 대출자가 유리해집니다. 그 말이네. 자 4번은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 중에서 일반적으로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위험이 큰 것은 고정이자율입니까? 변동이자율입니까? 변동이자율. 그게 4번이잖아요. 변동이자율 저당은 상환 기간 중 추가적인 상환 부담으로 인해 채무 불이행의 가능성은 고정이자율 저당에 비해서 커진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밑에 심화에 갔더니 CD 금리, 코픽스 금리, 콜 금리를 막 설명하고 나왔습니다. 굳이 볼 필요 없습니다. 자, 그 위에 심화 바로 위에 가면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 제도의 핵심 나왔죠? 그 핵심은 여러분이 제가 다 설명했으니까 읽어보시라고. 그 핵심은 이제 중요사항이 되니까. 이제 넘겨서 324쪽에 금융기관의 대출 가능 금액 산정. 이게 지금부터 하는 최대 대출 가능 금액입니다. 이거. 자, 여기서부터는 다시 이제 칠판 보고요. 필기 노트는 이 부분이 어디냐면 88쪽이에요. 칠판 좀 보게요.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계산 문제인데, 계산 문제. 거의 90% 계산 문제인데, 올해는 이제 이론적으로 지문 하나 줬다고. 올해 이제 지문 준 게 이거라고요.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계산 문제를 내는데 두 개. 주택담보 대출했을 때 내가 얼마 대출 받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하나는 내가 상가를 사기 위해서, 저 상가를 사기 위해서 은행에다 상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받으면 얼마 대출 받을 수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럼 시험은 주택담보대출에서 잘 나오겠습니까? 상가에 잘 나올까? 주택이 잘 나와요. 주택이 2번 나오면 상가는 1번 나온다고. 근데 이제 31회 때, 작년이죠? 작년에 주택을 냈다고. 올해 32회 때는 출자하지 않았어요. 여기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 그럼 여러분 33회니까 이게 이제 주택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주택. 그럼 주택이 나올지 상가가 나올지 좀 애매해요. 만약에 올해도 주택이 나왔다. 올해도. 그러면 내년에는 여러분은 상가라고. 근데 31회 때 주택 나오고 올해는 안 나왔으니까 이게 여러분 시험에 33회 때 주택이 될지 상가가 될지는 좀 모르지만 그러나 비중은 주택이 더 높아요. 주택이 더 잘 나오니까. 그러면 주택담보대출에서 이제 계산 문제 나오는데 계산 문제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곱하기 나누기만 잘하면 돼요. 나중에 다 하게 된다고. 근데 오늘은 요것만 하는 거예요. 내가 주택을 담보로 해서 돈 빌리러 가면 은행이 마구잡이로 돈 빌려준 게 아니라 대출 기준이 있는 거야. 그럼 주택담보대출 대출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담보인정비율하고 총부채 상환비율. 내 담보인정비율, 총부채 상환비율 이걸로 끝나면 좋을 텐데 담보인정비율하고 똑같은 말이 대부비율이에요. 대부비율하고 똑같은 말이 또 융자비율이고 저당비율이고 그래요. 그다음에 총부채 상환비율은 소득 대비 부채 비율, 차주 상환 능력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세 가지가 똑같은 말이에요. 총부채 상환비율, 소득 대비 부채 비율, 차주 상환 능력 이거 똑같은 말이고. 담보인정비율과 대부비율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가장 쉽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 주택담보대출에서 대출 기준은 대부비율과 총부채 상환비율이다. 옵니까? 있습니까? 오, 가장 쉽게 나오면 그러면 이제 대부비율, 담보인정비율은 무엇을 기준으로 대출액을 결정할 것인가? 그다음에 총부채 상환비율은 무엇을 기준으로 대출액을 결정할 것인가? 이 대부비율이요. 만약에 대부비율이 60%다 이렇게 봐요. 대부비 60%다. 그러면 대출 받을 때 주택 가격이 1억이다. 1억이다. 그럼 얼마 대출해 준대요? 6천만 원 대출해 주겠다는 소리야. 근데 주택 가격이 10억이다. 그럼 얼마 대출해 준대요? 6억 대출해 주겠다는 소리야. 그러면 대부비율은 무엇을 기준으로 대출을 결정합니까? 주택 가격 가지고. 주택 가격 가지고. 그래서 대부비율, 담보인정비율은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액을 결정하는 거라고. 그런데 이 대부분을 가지고 대출해 주다 보니까 투기를 양산해. 투기를 양산. 자, 제가 직업이 없어요. 소득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소득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제가 요 6억을 대출 받아서 주택을 사요. 10억짜리. 왜? 4억은 친구한테 빌려서. 그래서 주택 가격이 올라가니까 팔아. 그래서 1년에 그냥 앉아서 2억을 버는 거야. 그래서 이거 대부분만 했더니 투기를 양산한다. 그래서 이걸 총부채 상환비율을 이제 도입한다고. 총부채 상환비율은 당신의 연봉이 얼마인데요. 그 연봉에 따라서 대출액을 조정하겠다는 소리야. 자, 제가 연봉이 2천만 원밖에 안 돼. 연봉 2천만 원. 그런데 10억짜리 주택을 사겠다고 이제 대출 받으러 가요. 그럼 대부비율만 보면 만약에 대부비율이 70%라 한다면 그러면 7억까지 빌려주겠다는 소리야. 은행에서. 근데 7억을 빌려갔으면 내가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연봉이 2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은행에서 당신의 연봉은 너무 적네요. 그래서 7억까지 못 빌려주겠습니다. 당신의 갚을 능력은 너무 안 됩니다. 못 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총부채 상환 비율도 주택담보대출에서 대출 기준이 된다고. 그러면 총부채 상환 비율, 다른 말로 차주 상환 능력. 차주는 차입자의 상환 능력. 차입자의 상환 능력이 뭐요? 그 사람의 연봉이겠죠. 그러면 총부채 상환 비율, 소득 대비 부채 비율, 차주 상환 능력은 무엇을 기준으로? 차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결정했다는 소리야. 이제 올해 요걸 냈다고, 요거를. 예전에는 요거 잘 내다가 요즘 뜸하다가 올해 이제 요걸 가지고 나왔잖아요. 자, 올해 시험 지문 봐봐요. 총부채 상환 비율은 차주의 소득을 중심으로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OX, O. 이렇게. 자, 이 부분 정리하고 갑시다. 주택담보대출에서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거의 계산 문제 낼 건데 마구잡이로 대출인 게 아니라 대출 기준이 있을 것이다. 그럼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은 담보인정 비율, 즉 대부 비율과 총부채 상환 비율인데 총부채 상환 비율은 뭘 기준으로? 차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돈 빌려주는 거고 대부 비율은 뭘 기준으로?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을 결정한다. 그렇죠? 상가는 약간 달라져요. 상가는 지금 할 필요 없고 자 이게 최대 대출 가능 금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책 좀 필기노트 좀 봅시다. 필기노트 88쪽 가운데쯤에 최대 대출 가능 금액 산정 나왔습니다. 1번 주택담보대출 대출 기준은 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 상환비율이고 그 밑에 대출액 산정 그러면서 막 수식이 나온다고. 요 수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요 수식이 계산 문제 풀 때 이렇게 풉니다 그 소리야. 그러면서 89쪽 가면 그러면 가운데쯤에 사례가 나와. 사례가 나오면서 왼쪽은 주택담보대출이고 이거 31일 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사례를 주는데 요 자료를 준다고. 주택이 시장 가치가 5억짜리다. 그럼 5억짜리를 사겠다는 소리야. 그다음에 차입자의 연간 소득은 5천만 원이고 여기다 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 상환비율을 줘야 되잖아요. 그 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 상환비율 주고 저당상수 주면서 대출을 얼마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계산 문제 낸단 말이에요. 계산 문제. 요거 할 때 곱하기 2번 나누기 1번이면 끝나요. 곱하기 2번이고 나누기 1번이 끝나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하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은 요것만 하면 돼. 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 상환비율이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고 총부채 상환비율은 주택 가격을 가지고 대출을 결정합니까? 소득 가지고. 소득 가지고. 그것만 하시면 돼요. 응? 상가는 약간 달라집니다. 자, 이제 됐습니다. 그럼 돈 빌렸네요. 돈 빌렸으면 뭐 해야 돼요? 갚아야 돼. 갚는 게 뭘까? 저당 상환 방법. 저당 상환 방법이에요. 저당 상환 방법은 금융론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최대 대출 가능 금액, 이자율 이야기, 요거는 안 나올 수 있지만 이 저당 상환 방법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당 상환 방법을 보면 필기노트 보면 세 가지 방법을 지금 비교해 놨어요. 90페이지 가면 표 만들어 놓고 왼쪽에 원금 균등, 가운데 원리금 균등, 오른쪽에 체증시 이렇게. 그래서 저당 상환 방법을 지금부터 공부할 건데요. 이 저당 상환 방법은 돈 빌리고 갚는 방법이에요. 그럼 돈 빌리고 갚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는 그중에서 원리금 상환 방법을 하겠다는 소리야. 원리금 상환 방법. 그럼 원리금 상환 방법 위에 다른 방법도 있다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은행에서 10억을 빌려요. 10년 동안 갚기로 했어요. 근데 10년 동안 매월 이자만 내. 그다음에 만기가 됐을 때 원금 10억을 갚는 방법이 있다고. 그걸 만기 원금 일시 상환 방법 그래요. 그러면 저당 상환 방법은 원리금 상환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만기 원금 일시 상환 방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3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이렇게 있다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부터 배우는 것은 요 원리금 상환 방법이다. 이 말은 매기간 이자만 내는 게 아니고 원금 일부하고 이자를 갚아 나간다. 이 방법을 배운다. 이 방법에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체증식 이 세 가지가 있다는 소리야. 그러면 원금 균등이든 원리금 균등이든 체증식이든 전부 다 매기간, 매월 또는 매년 원금 일부하고 이자를 갚아 나간다는 소리야. 그럼 여기 만기 원금 일시 상환은 매기간 원금은 갚은다 안 갚은다? 안 갚고 이자만 갚겠다는 소리 이게. 자, 올해 요 두 가지 비교가 나왔다고 우리 시험에 지문에. 그럼 생각해 봐요.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되는 거니까. 그럼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전체 기간 동안 이자를 많이 내는 게 원리금 상환 방법입니까? 만기 원금 일시 상환일까? 그렇죠. 만기 원금 일시 상환이 이자를 훨씬 많이 냈죠. 얘는 원금 10억에 대해서 계속 이자를 내니까. 근데 원리금 상환 방법은 갚아나가니까 금액이 줄어들어. 그럼 이자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올해 시험에 냈었다고 이렇게. 자, 그러면 원리금 상환 방법에 세 가지 배우는 거예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체증식. 체증식을 다른 말로 점증식이라고 그래요. 점증식. 그럼 공부 방법은 이 각각의 방법의 특징이에요. 특징. 그 특징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어떻게 비교하냐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게 이자가 가장 많습니까?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게 빨리빨리 갚아버립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을 빌려줬을 때 빨리 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걸 시험에 낸다고. 요거 이제 세 가지 방법 비교 이렇게 나오는 게임. 비교는 100% 시험에 냅니다. 비교는. 자,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각각의 특징이 있을 거라고. 그럼 특징을 공부할 건데 이제 잘 보세요. 뭘 공부할 거니까 이제 다른 학원에도 보니까 이거 이제 월요일 날 그다음에 화요일 날 다른 학원에서 했잖아요. 이거 보니까 헷갈린다 하더라고. 뭐가 헷갈리냐면 이름이 비슷하니까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원금 상환액, 원리금 상환액 이렇게 막 헷갈릴 뿐이지 아주 어렵진 않아요. 근데 집에 가면 이제 기억이 없죠. 계속 웅얼웅얼 그 소리만 들려. 집에 가면 뭐 원금, 원리금 그것만 들리고 집에 가면 생각 없고 여기서만 이제 이해하시면 된다고. 제 욕심은 여러분들 제가 하는 말 다 기억하면 좋을 텐데 그게 제 욕심이고 여러분들은 이거 알면 돼요. 원리금 상환 방법에 원금 균등, 원리금 체증식이 있는데 근데 시험은 각각의 특징 그다음에 비교 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걸 이제 1월 달이나 한 2월 달 정도 배우겠네. 2월 달에 이걸 또 배울 건데 2월 달에 안 들은 것 같다. 그러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2월 달 되면 들었는데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이제 4월 달 가면 세 번째 듣는 거야. 4월 달 가면 맞다 들었다. 그러는데 내가 그동안 공부 안 했구나 이렇게 돼야 되고 6월 달 가면 들었다. 그러니까 6월 달에 이걸 또 하면 어떤 사람은 기빠파. 그건 합격이야. 그 부분은 합격인데 근데 막 받았어 막 정신없어 막 얼굴이 붉어져 가지고 그럼 어쩌자는 거야. 네 번째 듣는데 막 새로운 것처럼 그래서 옆에 언니 보면서 저 언니는 왜 그러지? 이러고 그렇게 있으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다 되게 되니까 오늘 한번 들어보시라고 부담 갖지 말고 이번 주는 크리스마스 오늘은 동지떡이나 동지국떡이나 드시고 이렇게 사람이 좀 희한하죠. 제가 지하철 타고 오는데 그 참 제가 그걸 느꼈는데 타고 오는데요. 아니 뭐가 허전해 보니까 폰을 안 가져왔네. 폰을 집에서 그러니까 뭐가 불안해 지금. 폰을 안 가져오니까 뭔가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거 편안해야 되는데 폰을 안 가져와서 편안해야 되는데 좀 불안하네. 자 이제 가봅시다. 뭘 낼 것인가. 이거 뭘 낼 것인가 보고 쉬었다가 다시 할 거니까요. 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는 뭘 내냐면 요걸 내요. 요거 낸다고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는 시험을 내면 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가면 원리금 상환액이 어떻게 됩니까? 계산 문제를 내든 이론적으로 내든 요걸 낸다고 요거. 그다음에 원리금 균등 불화 상환 방법이 있어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는 원금 상환액이 어떻게 됩니까? 계산 문제를 물어보든 이론적으로 물어보든 이거네요. 원리금 상환 방법은 돈 빌리고 원금 일부와 이자를 갚겠다는 소리야. 그러면 원금은 어떤 식으로 갚고 원리금은 어떻게 갚고 이제 그걸 시험에 낸단 말이에요. 그럼 원금 균등에서는 원리금 상환액 요 리자 넣어서 원리금 균등에서는 원금 상환액이 어떻게 됩니까? 요걸 낸단 말이에요. 요거 헷갈려요. 원금 균등에서는 원금 균등이 중요하면 좋을 텐데 원금 균등에서는 원리금 상환액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중요하고 원리금 균등에서는 원금 상환액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중요하다고. 그럼 혹시 여기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이 나오면
이 방법이 나오면 뭐가 생각납니까? 원리금 균등상환 방법이 나오면 뭐가 생각나요? 저당상수가 생각나야지. 저당상수가. 원리금 균등상환 방법으로 돈 빌렸다. 그러면 저당상수 제가 지난주에 노래를 불렀는데 선생님 나는 지난주에 왔는데도 기억이 없다. 그럼 곤란하죠. 그게 공부라니까요. 지난주에 제가 몇 번 말할 때 여러분 인상이 약간 찌그러지더라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런다. 근데 지금 오니까 또 안 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자, 최정식 상환 방법은 이런 거예요. 최정식 상환 방법은 초기에는 조금만 갚고 나중에 점점 많이 갚아 나갑시다. 그게 최정식이야. 그 왜 최정식을 만들었냐면 젊은 사람들은 소득 수준이 낮아요. 소득 수준이 낮으니까 요 대출 받아서 갚을 능력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대출 못 받으니까 은행에서 그러면 처음부터 당신은 소득 수준이 낮다. 지금 회사에서 직급도 낮다. 사원이다. 나중에 대리되고 과장되고 차장되고 부장되면 소득이 올라가겠죠. 거기에 맞춰서 돈을 많이 내십시오. 이게 최정식이라고. 그러면 최정식은 계산 문제 없어요. 최정식이 나오면 젊은 사람에게 유리할까 아니면 연세 드신 분이 유리할까? 젊은 사람이. 거기 가장 중요한 말이야. 젊은 사람에게. 그러니까 젊은 층이 유리하다. 이게 최정식의 이제 특징이라고. 또 하나 해볼까요? 최정식은 딱 두 가지만 알고 가면 되니까. 최정식은 젊은 사람이 유리하다. 이거 하나 하고. 그럼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전체 기간 중에서 이자를 가장 많이 내는 게 이자를 조금 내려면 빨리 갚아버려야 돼. 10억을 빌려왔는데 원금을 빨리 갚아버리면 이자를 조금만 낸다고. 빨리빨리 갚아버리면. 그런데 빨리 못 갚으면 이자를 많이 내야 된다고. 그러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빨리 가장 못 갚는 게 이거라고. 최정식은 조금씩 갚아 나간다고. 그러니까 전부 다 10년 동안 갚아 나가는데 초기에 빨리 갚아버리는 거. 초기에 많은 금액을 갚아 나가는 게 이거라고. 원금균등. 원금균등이 1차 연도에 만약에 1,000만 원 갚았다. 그럼 원리금균등은 500만 원. 그다음에 최정식은 300만 원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초기에 빨리 갚아버리는 게 원금균등이야. 그럼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이자를 가장 조금 낸 게요. 원금균등. 이자를 가장 많이 낸 게요. 최정식. 이게 이제 비교야. 이렇게 봐요. 여기 비교. 세 가지 방법 비교. 전체 대출 기간 중 총 이자 납부액의 크기 순서는 최정식. 그다음에 원금, 원리금 균등, 그다음에 원금 균등 이렇게 이제 비교하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공부 방법이 그렇게 이제 구성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어디가 특징인가 봤으니까 이제 자세한 내용은 정확히 10분 쉬었다. 됐습니까? 예.